세계의 봉사자 그 세 번째 시간, 빌 게이츠에 이어 선정한 인물은 바로 존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2000년에 현재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라면 1900년대의 부자는 단연 록펠러입니다. 여러 자료를 조사하던 중 100년 전에 빌 게이츠보다 3배 반이나 더 많은 부를 축적했고 봉사자로서의 닮은꼴이며 라이언스 회원이었던 록펠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록펠러는 석유의 왕으로도 불리는 인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통해 의료, 연구소, 학원과 다양한 분야의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인물이기에 당당하게 세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의 가계를 보면 존 록펠러의 아버지 윌리엄은 번제르르한 말로 소비자를 속이면서 악덕 상행위를 하는 떠돌이 사기꾼인데다 못 말리는 남봉꾼이며 가장인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다시 결혼하는 중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 윌리엄은 가정부였던 낸시 브라운과 사이에도 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윌리엄은 장인 되는 사람이 지참금으로 $500를 주자 엘리자와 정식 결혼하고 가난했던 낸시는 가정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어머니 엘리자는 1889년 숨질 때까지 이 결혼을 유지했으며 아버지의 이 중혼은 상당 기간 록펠러 가문의 수치이자 비밀이었습니다. 아버지 윌리엄은 인생을 스마트하게 살려면 배워둬야 된다며 자신의 자식들에게 틈만 나면 속임수를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누구든 믿지 말라는 생각을 주입시켰습니다. 론 천하가 쓴 부의 제국 록펠러 전기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시킨 흥미진진한 사례가 나옵니다. 존 록펠러가 어렸을 때 아버지 빌은 자신이 받아줄 테니 높은 의자에서 뛰어내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안아줄 듯 팔을 내밀고 있다가 내려버렸고 존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빌은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상기시켰습니다. 기억하라고 했지. 어느 누구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돼. 이 아빠마저도 말이야. 그 결과 록펠러는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었고 은행마저도 불신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록펠러가 그런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록펠러는 아버지보다는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에게 인생을 사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어렵게 자식들을 키웠지만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정직과 근면 절약을 가르쳤습니다. 록펠러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성실하고 총명한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어린 록펠러는 집에서 칠면조를 길러 용돈을 벌었으며 감자와 캔디도 팔았습니다. 이렇게 번 돈을 동네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금융 장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작은 접시를 큰 접시와 바꾸라는 충고를 받아들여
뛰어난 장사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록펠러는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던 16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농산물 중개업체 점원 보조로 시작을 해서 20살이 되자 동생인 윌리엄과 직접 농산물 중개소를 차렸습니다. 뒤이어 약사인 사무엘 앤드류스와 록펠러 앤드 앤드류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1862년 당시 벤처와도 같았던 석유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유전이 발견되면서 전국적인 석유붐이 일었고 남들이 채굴에 집중할 당시 록펠러는 미래에는 석유 정제 사업이다라고 주목을 한 것입니다. 이후 1867년 벤처 사업인 지역정유소를 5년간 운영하며 경험을 쌓아 1870년대 스탠드 오일을 창업하면서 석유 사업의 날개를 달아 급격하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록펠러는 전기가 없던 시절의 기름 등장과 자동차의 등장으로 엄청난 휘발유가 수요하게 되자 이에 응하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 거미줄과 같은 철도망과 철도가 필요해서 카네기와 협조했으며 이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업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록펠러의 사업이 트러스트 위반 혐의를 판정받아 1911년 기업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받고 스탠더드 오일은 34개의 서로 다른 기업으로 분리되었는데 현재는 엑슨모빌과 세브론으로 성장하며 여전히 세계 최대 석유 기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분리되면서 록펠러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록펠러가 소유한 지분이 각 기업에서 동일하게 인정받았으며 오히려 기업이 나눠지면서 그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록펠러가 55살이 되던 해 건강을 잃고서 어느 날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 그 충격에 전율하면서 펑펑 울을 때였습니다. 입원비 문제로 어머니가 울면서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비서를 지켜 비밀로 입원비를 지불케 했습니다. 그 후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라이온스에도 가입하고 나눔의 삶을 살기 작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병도 깨끗이 사라졌고 오히려 79세에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먼 길을 걸으면 우리도 록펠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13년 록펠러가 74세 되던 그때 본격적으로 기부에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 기부에 있어서 역시 기업가답게 기업 기부재단을 만들어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기관에 체계적인 기부를 함으로써 미국 기부문화 형성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각종 기관과 학교 등의 사업과 연구기금을 기부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뤘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교육, 과학기술 연구의 발전이라는 큰 성취도 달성했습니다. 1900년 초 미국이 파나마 운하공사를 시작하면서 현지 풍토병인
황열병으로 수많은 인부가 목숨을 잃으며 사회 문제가 되고 운하 공사마저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본 록펠러는 황열병에 대처하는 연구에 많은 돈을 내놨습니다. 쿠바 의사 카를로스 핀레이가 모기에서 전염원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미국 군의관 월트 리드가 파나마 현지에서 방역 활동을 통해서 황열병 발생을 극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참고 삼아 미국 대통령이 아플 경우 가장 먼저 후송되는 병원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북부 베데스다에 있는 월트리드 미 육군병원입니다. 이 월트리드 육군병원은 파나마에서 방역을 한 군의관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병원입니다. 록펠러가 기부사업의 중추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미국의 명문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가 1890년 내놓은 기금으로 설립이 됐고, 시카고 대학은 현재까지 총 9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록펠러는 1901년에 의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신의 성을 딴 록펠러 의학 연구소를 세웠는데, 이 연구소는 1965년 록펠러 대학으로 발전했고, 생명과학과 관련된 노벨 의학상과 화학상 수상자가 2016년까지 25명에 이를 정도로 교육적인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합니다. 와, 노벨상 수상자가 114명이라니 대단합니다. 록펠러는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인입니다. 그는 평생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담배도 피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 자원봉사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도 청교도인 로만 스펠만을 만나 1864년 결혼해서 5자녀를 두고 평탄하게 해로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록펠러의 일평생에 걸쳐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기독교 신앙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딱 맞는 인물이 록펠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성장은 말 그대로 적자 생존의 결과라고 하며 다인의 적자 생존 이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성공도 재산도 기부도 살아남은 기업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록펠러는 적자 생존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인이었습니다. 그것은 100년의 빌 게이츠와 닮은 꼴이어서 록펠러 부부는 개신교, 빌 게이츠 부부는 가톨릭 신자라는 점, 록펠러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하느님이 모든 일을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했으며, 빌 게이츠는 아브라카다브라를 매일 주문했다는 점, 진화론을 믿었던 록펠러와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의 의견에도 동조했다는 점, 또 록펠러가 트러스트의 판정을 받았다는 점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은퇴했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또한 라이벌로부터는 악마라 공격을 받았다는 점과 또 의학 연구에 계획적으로 투자한다는 점. 록펠러는 86세가 되던 해 펜을 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려서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내 일생은 일과 놀이로 가득 찬 하나의 길고 행복한 휴가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서 걱정이라는 것을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매일 내게 잘 해주셨습니다.
록펠러는 1937년 플로리다주의 휴양지에서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4억 달러의 유산을 남겼는데 대부분 가족들의 영구 트러스트로 묶인 돈이었습니다. 록펠러가 세상에 남긴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를 탓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간 젊은 벤처기업인의 일생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줍니다. 그는 16세에 농산물 중개업에서 출발했지만 안정적인 곡물 거래 대신에 위험성이 큰 석유 정제와 석유 거래라는 벤처 산업에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그는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라이언 여러분, 우리도 록펠러처럼 하느님께서 잘 되도록 기도하며 아브라카다브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준다고 확신하며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지고 일하면서 이웃에게는 놀이마냥 즐거운 농사를 하며 행복을 느낄 것이며 100세 시대에 건강과 장수까지 누리기 바랍니다. 비바 록펠러, 비바 라이언스.